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많이들 공부하고 오셨죠? 네, 웃음으로. 자,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는 이제 8주 동안 문제풀이 들어갈 때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재 보시면은 262쪽 같은 경우에는 262쪽 보시면은 기초문제부터 제가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기초문제에서 키워드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식사의 목적, 식사요법의 목적이었고요. 문제를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영양관리 과정이 키워드고요. 3번의 경우에는 영양상태 판정이고요. 4번의 경우에는 병인식, 그 다음 5번의 경우에는 영양지원, 그래서 경장과 정맥 영향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6번 보시면은 식품교환분표, 이렇게 해서 제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6가지예요. 그죠? 식사요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영양관리 과정은 무엇이냐, 판정, 그 중에서도 판정도 봤고요. 병인식의 분류, 그 다음 영양지원 방법, 그 다음 식품교환분표, 이게 이제 1장의 챕터,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나머지 7, 8, 9, 10, 11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쭉 구성을 시켜놨어요. 15번까지 해서 보완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서 이제 기출 및 응용 문제라고 해서 올해는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출제연도를 기입해놨어요. 조그만하게. 그래서 1번에서부터 쭉 이제 연도별로 해서 연도는 조금씩 이제 문제 구성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이 챕터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쭉 넣어놨어요. 기출문제들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 뒷부분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또 14번부터는 제가 생각되는 이제 문제들을 또 구성해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기출 및 응용 문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기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금 3, 4, 5월달 이제 이론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 지금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문제풀이 교재를 지금 거의 다 분책해서 오신 것 같은데, 문제풀이 교재를 처음 받았을 때, 이거 무기냐? 이 생각이 들 만큼, 저도 이렇게 너무 이제 두껍고 이래서 정말, 이거 베고 잘 수도 없을 만큼 딱딱한, 그죠? 무기냐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 학원도 있고, 요즘에 이제 다른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문제를 풀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합격했던 사람의, 그 사람이 기존에 이미 다 체크해 나왔던 답안지, 그러니까 문제집을 좀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 아니면은 다른 학원 내에서 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급해지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또 돈을 주고 또 사기도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월달, 4월달, 5월달에서 진행을 했었을 때도 이때 진행을 했던 것은 이론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볼까요? 이거 문제 보셨을 때 앞에 계신 분들 지금 답을 다 체크해 오셨거든요. 다 풀어서 오셨어요. 이분만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이제 답을 제가 풀어 오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문제풀이 때는. 근데, 그냥 빈 용지에다가 바로 답 못 써요. 당연히.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7월, 8월에는 문제풀이를 할 때, 여기에 있던 이론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핵심을. 그 핵심 정리.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기초 부분에서 이 1장에 있어서 식사요법의 개요의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했잖아요. 그 부분들을 다시 보면서 이론 책에서 그거를 다시 베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베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셔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 문제풀이 때는 학생들의 모습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모습이 너무 손가락이 아파서 손 털고 있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전공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전공의 경우에는 결국은 계속되는 반복, 복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반복, 복습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키워드들 넣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론책을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기출문제, 응용문제를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시중에서 나오는 문제집들만 보면 되지. 시중에서 나오는 문제집들도 앞쪽에 문제 나와 있고 뒤쪽에 넘겨보면 정답지 해설 있잖아요. 그거 보면 되지. 뭐하러 학원을 나오겠어요. 근데 다시 이것을 이제 정답 알고 문제 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문제의 정답을 체크해 가고 정답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이게 왜 답이었는지를 그 과정을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응용된 문제가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 때 만약에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에 풀었던 문제집들을 갖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분으로부터 그 문제의 답을 받았다거나 보지 마세요.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리고 이 학원 교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약 10회, 그러니까 매년 바뀔 때마다 20-30% 정도씩은 저도 계속 새로운 것을 넣으려고 하는데 기본에 해당이 되는 기초 이론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문제집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론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다른 사람이 풀어놓은 거 다 보지 마세요. 그거 아무 도움 안 돼요. 다 베끼거나 다른 사람들 거 다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나중에 만약에 그게 정 보고 싶으면은 그건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10월달, 11월달에 10월달에 보세요. 그거는 지금은 보는 게 오히려 독이에요. 지금 보지 말고 7, 8월에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세요. 스스로 쓰는 법을 배우시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가 2점짜리하고 어차피 4점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5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20점짜리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용어를 쓰시오예요. 그죠? 용어를 쓰시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1점, 여기서 2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정확한 정답을 쓰셔야 되는 거. 4점에 해당이 되는 것은 대체적인 구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 2개는 용어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3번, 3점, 4점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하나로 해서 뭐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아니면 2가지를 서술하시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을 서술하시오. 라고 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들어가 있지만은 이 서술하시오가 뭐 길게 들어가진 않아요. 길어봐야 2줄이에요. 길어봐야 2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항상 이 단어에 해당이 되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키워드, 핵심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주어에서 서술어까지 쭉 문장 구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정답이거든요. 이게 핵심 단어를 배우는 것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7월달, 8월달은 지금 계속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쭉 전체적인 문장 못 써요. 그래서 책 보면서 적어도 이게 어느 부분에 있고 어디에서 내가 이걸 찾아왔고 그 다음에 내가 써온 답은 이거였었는데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말한 키워드하고 약간 포인트가 틀렸구나. 그걸 찾는 거예요. 7, 8월은. 그걸 찾으시는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과목별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식사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쭉 정리가 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9월달, 10월달에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암기. 이때가 암기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7, 8월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 못 쓰지라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받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도 첫날, 첫 강의 오면서도 또 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어떤 것들로 힘을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저도 오면서 생각하는 거지만은 일단 시작을 하셨잖아요. 공부를 시작을 하셨고 지금 3, 4, 5월달 제일 중요한 고비 넘어왔거든요. 절반 이상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고 수업을 듣고 계시고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본인을 믿으시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믿어줄 거야.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인 것 같다고. 근데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났고 이건 아니지만은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남들한테 칭찬받는데 애걸복걸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올 시험 끝까지 가본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들을 믿으시고 가시고 그다음에 건강관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허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못 앉아 있어. 목이 너무 아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 잘 드시는 것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하잖아요. 정신건강. 오늘 1번 문제 정신건강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건강이라는 거에는 정말로 심신, 내 건강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 잘 하시면서 끝까지 7월, 8월 잘 가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수업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261쪽에 개관을 한번 봐보세요. 개관을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2009년도 10년도쯤에 우리가 영양사 시험이 처음 시작됐던 것은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은 2008 기출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2007년도에 시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007년도가 이제 처음 영양교사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부분을 다시 보다 보니까 15년 전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5년 전에 초등학생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 나왔던 문제들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07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문제들인 건데 그 문제 이제 2009년도 10년도쯤에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식의 키워드가 나가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제 형태가 뭐 과거에 이제 서술형에서 기입형에서 객관식에서 2차 또 해서 여러 가지 형태 뭐 5점짜리, 10점짜리, 20점짜리에서 현재는 2점짜리, 4점짜리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예전에 기출로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키워드 이론은 바뀌지 않아요. 기본적인 이론은 자 보시면은 식사요법의 개요 그 다음에 밑에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차 시험 40% 옛날에 이게 나왔을 때 1차는 객관식이 있었고요. 2차는 바로 이제 서술형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 영양학에 영양 판정에 식사요법 및 실습에 같이 묶여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과목들마다 조금씩 그래서 섞여 있는 문제들이 이 교수님이 이 과목에서 했었는데 영양학에서 했던 문제가 식사요법에서도 나오네? 그 다음에 뭐 식품학 시간에 했던 게 조리원리에서도 나오네? 이게 서로 겹쳐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고. 그 다음 보시면은 식사요법의 개요 파트에서 이제 2.5% 한 문제, 소화기계 질환 및 식사성 알레르기에서 또 한 문제, 당뇨, 심순환기계 질환, 신장질환에서 한 문제. 이게 과거의 기출 객관식 문제였었을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비만, 저체중, 빈혈의 식사요법에서 또 2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자, 밑에 봐보시면은 평가 내용 요소를 아마 핵심 단어로 봐보세요. 식사요법의 개요에서는 핵심 요소가 이거예요. 식품교환법. 최근에 지금 식품교환법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식품교환법, 식품교환법의 활용, 그 다음에 병인식 이렇게 있었고요. 이게 나올 당시에는 영양관리 과정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양관리 과정, 이게 2009년도 10년도쯤 공청회 자료였기 때문에 그때는 영양관리 과정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소화기계 질환, 식사성 알레르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쯤은 소화기계 질환 그러면은 연하곤란에서부터 식도, 위, 장까지 쭉 머릿속에 연관이 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간, 담낭, 췌장까지 이르는 것을 소화기계 질환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더하기 식사성 알레르기까지 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한 파트로 나왔었는데 보면은 여기서는 나오는 주요 원인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증상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러한 경우에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식사요법이 영양 판정하고 약간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판정 부분하고 진단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대사 변화가 있다 보니까 고급 영양학하고 또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대사 변화. 그리고서 식사요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부 때 배웠던 과목 중에서 임상영양학이라는 과목이 있었고 또 식사요법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을 텐데요. 임상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질환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그래서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이것들이 발생됐던 기전,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거에 해당이 되는 대사 변화가 어떻게 됐었는지, 이쪽에 관련된 것이 임상 쪽이에요. 그죠? 질환에서의 원인, 기전, 증상, 대사, 이라는 것들이었다면은, 그래서 이 환자가 이렇게 해서 빈혈이 발생을 했어. 자, 여러 가지 철분결핍성 빈혈인지 거대저하부성 빈혈인지 어떠한 증상으로 나타났어? 뭐 신경 이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정신 집중이 되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손톱이 뭐 휘어졌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나타났다면은 그럼 이 경우에 식사요법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수술요법도 있고 약물요법도 있고 식사요법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술요법, 약물요법 안 건드려요. 그죠? 그래서 치료에 해당이 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게 식사요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상적인 것과 근데 이거를 분류를 안 해버리는 거죠. 우리 문제에서는 이것이 섞여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임상영양학의 식사요법 파트까지 같이 섞여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 증상, 진단, 대사, 식사요법 이런 파트.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당뇨병, 그 다음 심순환기계, 그 다음 신장질환, 이러한 파트가 또 하나로 묶여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질병의 원인, 증상, 진단, 대사변화, 식사요법. 특히 심순환기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수치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당뇨 같은 경우에도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각각 공복시 혈당, 내당 능장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A1C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것들. 그 다음 비만, 저체중. 그래서 바로 비만도 있고 저체중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유치원까지 들어갔잖아요. 영양교사 영역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식이이상증. 그래서 신경성 거식증이라든지 신경성 폭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비만, 저체중에 식이이상까지 들어가요. 요즘에는. 그 다음에 빈혈의 식사요법 이렇게 또 한 파트로 해서 큰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파트는 이렇게 되어 있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평가 요소로 보는 것은 질병의 원인과 종류와 증상과 진단과 식사요법이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런 핵심적인 단어들을 보시고요.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1장 식사요법의 개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기초 문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일일이 답을 다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오시는 거예요. 써오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그것만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영양교사는 급식을 통해서 피급식자의 올바른 영양 섭취와 영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건강한 피급식자와 건강하지 않은 피급식자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목적을 간단하게 서술해봐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왜 요즘에 그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영양교사 문제에서 학생들하고 대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학생들하고 대화해서 뭐 선생님 예전에는 뭐 제가 저기 식도 역류증 뭐 여러 가지 소화가 잘 안 돼요. 뭐 속이 쓰려요 이랬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요. 뭐 이러한 것들.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어른들의 질환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주로 보건교사 쪽의 문제였었는데 동료 교사와 영양교사가 이제 또 같이 상담을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또 그래서 성인 질환을 또 이런 식으로 같이 묻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식사 구성안이 있고 식품 교환표가 있잖아요. 그럼 식사 구성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양학이라든지 단체급식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식사 구성안을 기준으로 잡는 거고요. 식품 교환표의 경우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교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환자다라고 하면서 급식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피급식자인 경우도 있고 가끔 학생들 중에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프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아프다. 제가 이렇게 아프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환자 상태로 상담하는 경우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건강한 피급식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식사를 먹어야 되는 이유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영양상태, 우리가 그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여기에 식사의 목적 나오잖아요. 영양상태 증진을 통해서 키워드 이거예요. 세 가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
사회적 안정의 건강 세 가지를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상태 증진을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 안정의 건강 이렇게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안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하다. 이러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고요. 건강한 피급식자는 영양상태를 통해서 영양상태 증진을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의 건강을 유지한다. 라는 것이 건강한 피급식자에 대한 거라면은 이제 건강하지 않은 피급식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환자겠죠. 환자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영양상태 증진을 통해서 육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그 다음에 사회적 안정의 건강을 유지한다. 이 말에 키워드가 들어간다면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미 환자예요. 환자의 경우에는 바로 식사요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영양상태를 증진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바로 질병의 재발 방지, 그 다음에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에 대한 식사요법을 얘기를 할 때는 영양상태를 통해서, 바로 식사요법을 통해서 영양상태를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 재발을 방지하고,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자에 대한 식사요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은 실무 영양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영양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업무 수행 절차인 영양 관리 과정,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라고 했고요. 저는 가끔씩 지금 이렇게 쓸 때 이런 식의 것들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사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럴 때 절대로 뭐 화살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영양관리 과정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양관리 과정, 얘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 쓰고 싶으면은 한글을 먼저 쓰신 다음에 한글로 풀어 쓰시고 그 다음에 용어를 쓰시면 돼요. 아니면은 전문으로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를 다 쓰시던지. 그래서 한글이 우선이에요, 한글. 한글 우선으로 쓰시면 돼요. 절대로 그냥 이렇게 딱 짧은 단어만 대문자로만 써놓지 마세요. 그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전체 풀 문장을 쓰세요. 문장. 그래서 주어에서 시작하면 끝까지 그렇다, 다까지 마침표 찍는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쓰실 때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영양관리 과정,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 자, 이 관리 과정을 단계별로 간단히 서술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양관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환자들이 들어왔었을 때 환자들을 대하는 과정이 너무 틀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환자가 들어왔었을 때 이 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모든 병원마다 객관적으로 좀 체계화시키자라고 해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던 거고, 미국에서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식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양관리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정을 통해서 이 환자의 영양에 해당이 되는 것을 지금 문제점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을 진단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이냐, 어떻게 교육을 시켜줄 것이냐, 어떤 식의 영양소를 지원해 줄 것이냐, 중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해보고,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하는 단계로 들어가 보자 라고 해서 판정, 진단,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진단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아닌 게 아니라 영양사가 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영양 진단문의 형태로 작성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영양 진단문의 작성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점, 프로블럼,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이 문제점이 에티올로지, 어떠한 원인으로 왔는지,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걸 나타냈던 것이 어떠한
사인을 나타낼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S에는 사인도 들어가 있고 심부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인은 의사가 발견을 했더니 머리카락이 부석부석하고 피부가 막 각질화가 되어 있고 안구가 이상하고 이런 것을 의사가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이걸 사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심부텀이라는 것은 제가 음식을 못 삼켜요. 며칠 전부터 식욕이 계속 떨어지고요. 계속 제가 지금 한 달 전부터 설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환자가 얘기를 했었을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못 삼켜요. 식욕이 떨어져요. 라고 환자 상태를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증후라고 해요. 심부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의사가 찾아낸 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PS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진단문을 또 나타낼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나타내요. 그래서 일단 문제도 있지만은 프로블럼의 경우에는 이거는 영양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당질을 과다 섭취했다. 이 사람은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었다. 이 사람은 칼륨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과다, 부족, 보통 이러한 것으로 문제점을 나타내요. 프로블럼은. 에티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중에서 이 사람의 영양 판정 중에서 나왔겠죠.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이 사람 외식의 빈도수가 너무 많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채식주의자야. 여러 가지 원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밥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은 아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내 줄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이 원인은 나중에 이 에티올로지,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중재 때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이 사람은 중재 때 다시 그 음식 선택할 때 외식을 할 때도 외식의 빈도수를 줄이고 외식을 하더라도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될지 교육을 해줘야 되겠구나.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에티올로지,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중재 때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인 심부텀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의 몸무게가 표준 체중보다 75% 이하야. 그래서 이 사람의 몸무게가 표준 체중보다 150% 이상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이상이야. 그래서 주로 이쪽에 나타나는 것들은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수치화될 수 있는 것들. 밥을 3공기씩을 먹고 있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수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화될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모니터링하고 평가 때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밥 3공기를 먹고 있다가 밥을 1공기로 줄였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뭐 채식주의 위주로 해서 모든 단백질류를 거부했었는데 지금은 두부라든지 달걀 이런 것들은 먹게 해줬어. 이런 여러 가지 평가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 수치. 그래서 이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조절이 되었어? 빈혈 수치가 어떻게 조절이 되었어? 라는 수치화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평가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책으로 이제 크게 4가지를 정리를 해 보시고요. 다음 보시면은 3번에서 식사요법을 진행할 때 환자의 영양상태 판정. 제가 판정 부분은 이게 있어서 넘어온 거예요. 영양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판정법을 간단하게 서술해봐라 라고 했었죠. 판정법에는 그 전에 우리가 영양진단문, 올 때 병원에 올 때 문진표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질환을 알았느냐, 뭐 선생님의 뭐 직업, 여러 가지 사회력, 이런 것들 알아보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환자의 사회력, 병력이라든지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실제 이제 신체 계측을 해보는 거예요. 키, 몸무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화학 검사, 혈액 검사를 해보든지 소변 검사 여러 가지 찍어보는 것들, 생화학 검사. 그래서 뭐 알부민 수치를 알아본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아본다든지 림프구 숫자를 알아본다든지 헤모글로빈 수치를 알아본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화학 검사들. 또 식사 섭취 조사법도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 해상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도 있고, 그 다음 식사 일기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식사 섭취 조사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의사가 임상 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얼굴, 머리카락, 피부 여러 가지 것들을 외관으로 보면서 평가드릴 수 있는 임상 조사. 그래서 크게 환자의 사회력 병력도 있고 신체 계측도 있고 생화학 검사도 있고 식사 섭취 조사도 있고 임상 조사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판정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자, 영양 관리 과정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4번째 4번 보시면은 병인식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각 특징과 그 종류를 서술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병인식을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병인식은 크게 일반 병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전신마취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직 장, 방구, 가스가 장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내가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스라 그랬잖아요. 그 가스 기다리고 난 다음부터 차근차근 이제 미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음에서 죽에서 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일반 병인식이 있을 거고요. 소화 정도, 이 사람의 소화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주식에 해당이 되는 질감이 무른 것이냐 딱딱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바로 이제 맑은 유동식, 전유동식, 유동식에서부터 죽식에 해당이 되는 연식, 그 다음에 진밥에 해당이 되는 경식, 그 다음에 일반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주식의 무른 정도를 조절한 거지 환자의 소화 능력 정도를 고려한 것이지 딱히 뭐 영양소 자체를 고려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 병인식이라고도 하고 일명 이거를 환자 상태마다 다 다르더라. 그 다음에 이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해서 특별병인식, 환자식, 치료식 이렇게 해서 당뇨 환자는 암 환자는 간질환 환자는 고혈압 환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특별병인식, 환자식, 치료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식 이렇게 해서 이 식사를 통해서 식사로 검사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내닦는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칼슘 검사, 바륨 검사 여러 가지 이러한 임상 검사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한 방법의 목적으로 쓰이는 검사식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작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분류에서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이 있다. 그 중에서 일반 병인식 중에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큰 분류는 세 가지. 그 다음 5번에 보시면은 환자에게 영양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장, 급식과 정맥을 이용하는 정맥 영양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경장이라는 것은 구강, 식도, 위, 소장을 이용해서 소장 중에서도 대부분의 소화흡수가 공장회장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공장 부분에서 특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장이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이제 그대로 해주는 식사법을 우리가 경장급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저히 장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 환자는 인 경우에는 정맥 영양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맥 영양 중에서도 우리가 팔, 손목 이런 걸 이용하는 말초정맥 영양법, 도저히 안 된 경우에 심장으로 바로 꽂아버리는 중심정맥 영양법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관을 사용하는 경관급식, 경관급식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을 써봐라 라고 했는데 경관급식은 바로 밑에 이제 일단 들어가죠. 경관급식의 주의사항을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관을 통해서 우리가 위 또는 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온하고 비슷해야 되죠. 온도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이러면 안 돼요. 온도 체온과 비슷해야 되고요. 또 관을 지나가야 돼요. 관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점도가 너무 되직하면 안 되죠. 끈적끈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삼투압이 높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삼투압하고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너무 고당이거나 고지방이어서도 안 되는 거였고요. 특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합병증이 있었죠. 그래서 경관급식에 있어서의 합병증도 갑자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렇죠. 설사가 가장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설사 뒤에 또 변비, 그 다음에 관이 통과하는 경로에 따라서 염증, 인후두의 염증, 그 다음에 내 소화 능력하고 상관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토, 그 다음에 배가 항상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덥수룩해요. 복부 팽만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합병증이 될 수 있다. 설사가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봐놓으세요. 설사. 그 밖에 당연히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될 것이고요. 충분한 수분 영양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겠죠. 다음, 자, 2번에 볼 경우에 3번을 먼저 볼게요. 자, 코를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하나는 위까지 내려가면 비위, 그 다음에 또 콧구멍을 통해서 십이지장까지 내려갔다. 콧구멍을 통해서 공장까지 내려갔다. 이거를 비장법이라고 해요. 비위, 비장을 결정하는 질문을 써봐라. 위까지 넣을래? 그 아래까지 넣을래?
그러니까 위까지 넣을 거야, 장까지 넣을 거야 라는 거에 결정하는 질문은 뭘까요? 그렇죠. 흡인 폐렴의 위험이 있는가? 자, 이거였죠. 흡인 폐렴의 위험이라는 것은 바로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위가 이렇게 있게 되고 장이 이렇게 아래에 있게 되는 건데 잘못하면은 이렇게 식도가 있고 식도 앞쪽으로 이제 기도, 식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건데 이 조절이 안 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자꾸 이 사람은 토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위에서 머물렀어야 될 음식들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음식물들이 식도를 통해서 올라가다가 기도 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아버리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기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양쪽에 폐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폐에서 염증을 일으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 폐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흡인 당겨지면서 폐렴,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가면서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느냐, 흡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역류가 되면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위까지만 내려가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그 위험성이 좀 있어라고 하게 되면 더 아래쪽까지 내려라 이 말이에요. 흡인 폐렴의 위험이 있는가 이거였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경관급식을 4주 이상, 기준이 4주예요. 4주 이내인 경우에는 콧구멍을 이용해요. 위, 비, 장을 이용하고요. 4주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물론 콧구멍이 2개긴 하지만 하나의 간이 계속 꽂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4주 이상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바깥에서 아예 그냥 장 쪽으로 꽂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바로 밖에서 관을 위로 꽂던지 밖에서 관을 공장으로 꽂던지 이렇게 바로 꽂는 방법, 이거를 바로 이제 장조루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혹은 장루간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조루술, 그 다음에 혹은 장루간, 그러니까 장루로 관을 삽입한다라고 해서 장으로 조루, 꽂았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방법. 장조루술, 장루간, 같은 방법이라는 거. 뭐 장조루, 장루 같은 말. 그래서 위로 꽂을 수도 있고 공장으로 꽂을 수도 있어요. 보통 위나 공장을 많이 꽂는데 위로 꽂느냐 공장으로 꽂느냐 이것도 결정하는 질문은 뭐겠어요? 그렇죠. 흡인 폐렴의 위험이 있는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흡인 폐렴의 위험이 있는가? 아니요. 그럼 어느 쪽이에요? 위로. 예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장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4주, 기준은 4주. 4번에 보시면 경관급식의 합병증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자, 합병증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설사, 또 설사 뒤에 변비, 또 관이 지나가면서 인후두의 염증, 그 다음에 구토, 복부 팽만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합병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5번 보시면 중심정맥영양법하고 말초정맥영양법을 결정하는 질문을 하고 물었잖아요. 자, 손목을 이용하는 말초정맥영양법, 그 다음에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제 정맥, 대정맥 쪽으로 꽂아주는 중심정맥영양법.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중심정맥영양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중심은 Central Parenteral Nutrition 법이었었고요. 말초에 해당이 되는 것은 Peripheral Parenteral Nutrition 법이었었는데 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초 정맥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지금 여기 맡고 있는 내가 손목에 맡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손목을 못 찾으면 손등에 꽂기도 하잖아요. 뭐 이러한 경우에 했었을 때 이게 포도당 수액제인지 아미노산 수액제인지 전해질 수액제인지 다 다를 수 있어요. 환자마다. 근데 보통 센트럴 페런트럴 누트리션 심장 쪽으로 이제 우리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정맥 쪽에 그래서 심장이 왼쪽에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데 있어서 쇄골 쪽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이쪽에 바로 꽂아줘 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바로 정맥 쪽으로 이렇게 꽂아줘 버리는 방법이 있게 되는 건데 자, 이 경우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게 해줘야 돼요. 포도당의 분해물인 덱스트로즈, 그 다음에 뭐 필수아미노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 필수지방산, 무기질, 비타민 다 들어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라는 의미에서 토탈 페런트럴 누트리션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완전 정맥 영양법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심 정맥 영양법 이거는 이제 중심이라는 센트럴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위치로 표현한 거.
위치로 표현한 거. 토탈 페너트럴 누트리션법으로 표현을 한 것은 성분액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CPN하고 TPN이 혼용해서 쓰여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 얘는 왜 TPN이야? CPN이 아니라 그냥 CPN에 주로 사용하는 영양액의 성분이 TPN인 거예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 성분.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필수지방산, 비타민, 무기질을 다 포함시켜서 흡수되는 형태로 바로 놓는 것을 완전정맥 영양법. 그래서 위치로 구별할 수도 있고 용어를 성분으로 구별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중심정맥을 할래? 말초정맥을 할래? 라고 했었을 때 결정하는 질문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기간이 2주. 2주 이상인가? 라는 거였죠. 기간이 2주 이상인가? 아니요? 이면 뭐예요? 그렇죠. 말초정맥 영양법. 예가 되면은 중심정맥 영양법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중심정맥 영양에서의 대표적인 합병증을 쓰시오라고 했잖아요. 중심정맥 영양은 아까 대정맥으로 해서 바로 이제 우심실로 들어가는 우심방이죠.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꽂아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카테터, 관을 꽂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합병증이 이 관을 통해서 바로 세균의 감염이에요. 그래서 혈액은 무균이어야 되는데 무균이어야 되는 혈액에 세균이 감염이 됐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폐혈증. 그래서 폐혈증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이 문제가 아니라 관을 통해서 혈액은 온몸을 순환해 버리잖아요. 사망이에요. 정말 응급한 경우에는. 그래서 폐혈증. 그 다음에 혈액량이 과소, 과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영양소 전해질 농도의 불균형이라는 것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폐혈증에 혈액량이 과소, 과다. 또 영양소와 전해질 농도의 불균형이 굉장히 합병증으로 될 수 있고 폐혈증이 가장 일반적인 거. 자, 정맥 영양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경장 영양법을 해라 라고 했었는데 자, 아까 여기에서 내가 지금 입 안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치아를 다 뽑아버렸어. 도저히 씹을 수도 없어. 힘들어. 식도에 염증이 그래서 구강에 너무 문제가 많아. 인두에 문제가 많아. 식도에 문제가 많아. 라고 한 경우에 상부소화관이잖아요. 상부소화관에 문제는 있지만은 내가 공장회장의 기능은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경우에 경관급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위가 기능을 할 수 있으면은 위까지. 만약에 위도 염증이 너무 심하고 위 궤양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위 구멍이 다 뚫려 있어서 천공이 있어서 음식물이 다 새워버리네. 라고 하더라도 공장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은 비장법으로 내려와 주면 되는 거잖아요. 비장법이든 장루술이든 내려와 줘라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위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 위에서 여러 가지 위산의 작용부터 시작을 해서 위벽세포에서 여러 가지 또 내적 인자 분비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 소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용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진자운동, 육모, 진자운동 있잖아요. 얘네들도 영양소가 들어와야지 얘네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나 쓸모없나 봐.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퇴화를 하게 돼요. 짧아지게 되고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은 이 멀어진 간격 사이를 통해서 세균이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 가지 이걸 장벽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튼튼하게 장벽 기능. 그래서 바로 이제 여러분 다 써오셨겠지만은 영양소의 대사 효율성도 좋다. 또 면역학적으로 유리하다. 또 장 점막의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라는 거. 또 몸이 무너지는 이와 반응 속도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 또 폐혈증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비용이 훨씬 더 싸다 그랬죠. 비용도 경제적이다라고 해서 대사 효율성, 면역.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면역학적 기능도 있고요. 장 점막의 정상적인 기능. 뭐 같은 내용. 몸이 무너지는 이와 반응 속도를 완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정맥, 경장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할 수만 있다면 그 얘기예요. 다음 넘겨서 보시면 6번에 다음 식품 교환분표를 완성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교환 단위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량. 최근에 뭐 질문 들어왔던 학생 중에 한 분이
당질과 탄수화물과 당질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여전히 탄수화물을 당질로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당질이라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탄수화물의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 식품학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전분,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당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당류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있는 다당류. 이것들 가장 기본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단당류. 단당류는 예를 들어서 전분은 포도당의 단당, 포도당이 수없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전분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락토즈가 모여있는 것은 이눌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제 단당류는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도당도 있을 수 있고, 과당도 있을 수 있고, 갈락토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단당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단당류를 구성하는 거에 탄소가 몇 개냐? 6개짜리다, 6탄당, 5개짜리다, 5탄당인 거예요, 단당류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당류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소당류에 또 이당류를 포함시키기도 해요. 이당류도. 그래서 이당류는 2개짜리들. 이 단당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2개 있는 것들. 그래서 포도당이 있는 메가당이 있죠. 포도당 갈락토즈가 결합한 유당이 있죠. 포도당 과당이 결합한 서당이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당류. 그 다음에 3당에서부터 3개짜리 라피노즈, 4개짜리 스타키오즈 이렇게 해서 3개부터 시작해서 보통 8개, 10개까지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당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당류도 지금 말했던 것처럼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단순 다당류. 펙틴 혹은 헤미셀룰처럼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다당류냐라고 물었을 때는 복합 다당류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당류라고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맛, 설탕 섭취가 너무 많다. 당류 섭취가 너무 많다. 액상과당, 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당 섭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류 섭취를 줄여라. 그래서 당류, 그러니까 그 당에 해당이 되는 것들에 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에 좀 이걸 줄이자. 그래서 전체 에너지에서는 몇 %예요? 10 내지 20%. 그 다음에 조리 시, 가공 시 첨가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몇 % 이내로 줄이자? 10% 이내로 줄이자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당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아무도 안 갖고 계시네? 그 다음에 이 음료수 같은 경우에, 뒷분 음료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거기에 영양표시 나와 있잖아요. 보면 영양표시에 칼로리 나와 있고, 탄수화물 나와 있고, 탄수화물 아래 당류 나와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있고 당류가 있어. 탄수화물이 있고 당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당류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단당하고 이당을 말하는 거예요. 입에 넣자마자 바로 단맛이 나는 거. 이걸 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나는 거. 그래서 당류하고 당질하고 당질의 개념이 큰 거예요. 당질의 개념이 큰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류라고 보통 당류라고 말하게 되면은 단당하고 이당 입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단맛을 내는 것들을 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물론 뭐 힘이 없었을 때는 당 떨어져 이럴 땐 힘이 될 수 있는 거겠지만은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당질과 당류의 차이점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탄수화물과 당질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책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당질의 개념은 이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량. 그래서 식품교환군표는 열량을 낼 수 있는 3가지를 제시를 해준 거죠. 어림값. 대략 값으로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숫자 다 채우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069의 경우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탄수화물 23, 단백질 2, 열량 100. 그 다음에 저지방 어육류, 단백질 8, 지방 2, 열량 50, 중지방 어육류, 단백질 8, 지방 5, 열량 75, 고지방 어육류, 단백질 8, 지방 8, 열량 100. 채소군, 그러니까 탄수화물 3, 단백질 2, 열량 20. 지방군, 지방 5, 열량 45. 우유군, 탄수화물 10, 단백질 6, 지방 7, 열량 125. 여러분들, 우유군 같은 경우에 영양표시 성분을 보시게 되면은
우유군 200ml짜리였다. 200ml짜리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유의 경우에 탄수화물 몇이라고 나와야 될까요? 10. 당류 10. 탄수화물 10, 당류 1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탄수화물이 10인데 유당이잖아. 그 중에 유당을 10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유당이 10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당류는 단당 2당을 나타내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흰우유 만약에 200ml 흰우유였다라고 한 경우에 그렇게 나와요. 흰우유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저지방 우유군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10, 단백질 6, 지방 2, 열량 80. 자, 그래서 열량이 125고 80이잖아요. 지방이 몇 차이가 나요? 5 차이가 나는 거죠. 지방은 5 차이, 열량은 45 차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저지방 우유군을 선택하면 우유군에서 바로 이제 지방군을 1교환단위 추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었던 거예요. 1 차이가 나니까. 그죠? 그 얘기. 지방군의 1교환단위 차이가 나는 거. 그 다음, 과일군의 경우에 탄수화물만 12, 열량 50. 이렇게 들어가고요. 대표식품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들만 얘기해 볼까요? 자, 곡류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쌀, 종류 불문 몇 그램? 30g, 30g, 3큰술. 밥이 되면 몇 그램 돼요? 70g, 몇 공기? 3분의 1공기예요. 식빵, 35g, 몇 쪽? 한 쪽. 떡, 종류 불문 50g. 자, 국수 건 30, 삶은 것 90이에요. 자, 감자 140 사이즈 중 1, 그죠? 한 개. 고구마 옥수수 70g 중 2분의 1개 정도까지는 알아놓으셔요. 그 다음에 저지방 어육류군에는 자, 육류로는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살코기로만. 그죠? 살코기 몇 그램? 40g. 생선으로는 주로 흰살 생선. 가자미, 광어, 동태, 대구, 보고. 그 다음에 붉은살 생선에 누구 들어가요? 연어 참치 들어가요. 연어 참치 들어가고, 이 생선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몇 그램? 50g. 육류는 40, 생선은 50이에요. 그 다음에, 자, 중지방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마블링 되어 있는 것들. 안심, 등심, 곱창, 그 다음에 햄. 햄은 그 부위 자체를, 뒷다리 자체를 훈연한 거기 때문에 중지방으로 들어가요. 자, 이것들 다 몇 그램? 40g.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들. 고등어, 갈치, 꽁치, 민어, 삼치, 이면수. 이러한 것들이 몇 그램? 50g.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두 개가 있지. 그렇죠. 두부, 달걀. 그래서 두부 몇 그램? 80g. 면모? 400g 정도로 봐요. 두부 한 모를. 그래서 5분의 1모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달걀은 55g 중 하나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지방으로 들어가시면, 자, 닭고기 껍질, 그 다음에 족발, 삼겹살, 베이컨, 갈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런천 미트, 소세지. 다 몇이에요, 대부분? 40. 자, 유침 처리된 통조림이 되었네. 몇 그램? 50g. 몇 분의 1? 3분의 1캔이에요. 자, 치즈. 30g. 몇 장? 1.5장. 여기 치즈가 그 식사 구성안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품교환표에서는 고지방 어육류로 들어가요.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는 것도 봐 놓으시고요. 유부 30g이 5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채소군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전부 다 몇 g이에요? 70g. 여러분들 40g짜리들이 있거든요. 40g짜리들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엉, 약간 전분기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엉, 연근, 그 다음에 더덕, 도라지, 마늘종,
깻잎이라는 것들은 40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전부 다 70이에요. 그 다음에 김 한 장 2g, 버섯류 50, 건 표고버섯 7g, 그 다음에 건미역 6g, 그 다음에 그냥 김치 50, 나박김치, 물김치랑 동치미 이러한 것들 70. 다음 지방군으로 들어가서 견과 8g이에요. 8g 한 큰술 정도. 식물성 기름 5g, 드레싱류 10g. 10g이면은 목측량으로는 그렇죠. 2 작은 술. 그죠? 이 작은 술. 그 다음에 우유고는 일반적으로 몇 컵? 1컵. 200ml. 분유는 25g. 목측량은 5 큰술이에요. 5 테이블스푼. 무게니까. 무게 부피. 두유는 어디로 들어가요? 우유군으로 들어가요. 두유도. 자, 과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과 그러면 보통 몇 개예요? 몇 그램? 80g, 3분의 1개. 배, 110g, 4분의 1개. 바나나, 50g, 2분의 1개. 참외, 150g, 중간짜리 2분의 1개. 그냥 토마토 350g, 소 2개, 작은 거 2개. 자, 당근 주스는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그렇죠. 채소군으로 들어가요. 당근 주스는 채소군으로 들어가고 몇 미리게? 50ml예요. 당근 주스는. 배, 포도, 브릭스, 당도 높은 것들 몇 그램? 80이고요. 그래서 5분의 2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주스, 토마토 주스는 100g, 2분의 1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0으로 따져보면은 배, 포도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4고요. 사과, 오렌지는 10분의 5고 차이가. 그죠? 10분의 4, 10분의 5 이 정도. 자, 일단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 6개 식품 교환금표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잠깐 쉬고 7번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